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기업의 2의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현대건설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대건설이 건설 관련 기술을 습득한 방식과 관련 기술을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1960년까지 건축과 교통 관련 시설은 유럽과 미국의 설계 및 기술과 일본의 현장 기술 지도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건설업체 등은 건설과 관련된 기술 수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해방 이후 정부는 미국의 경제 원조에 많이 의존했으며 기술적으로 미국 공병단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들을 복구하면서 건설은 한국에서 산업으로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국내 건설회사의 기술 수준은 외국 기술자들의 어깨 너머로 배운 실무 경험이 전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계산 기계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서양 기술자들이 제시하는 도면과 작업 지시, 일본 기술자들의 현장 감독을 그대로 따라야 했는데 현대건설의 기업사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도로공사에 처음으로 진출한 것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피란지 부산에서 포장 면허를 획득해 미군이 발주한 군사도로의 건설과 보수공사를 맡아 수행했다. 전후에는 전제 복구 사업으로 발주된 도로포장공사에 참여해 관련 공사 경험을 쌓았다. 전쟁 직후 교량 복구에 집중됐던 전제 복구 사업은 1957년을 기점으로 국도 포장 사업으로 중심이 이동했고 이 같은 추세는 1962년까지 지속됐다. 현대건설의 주요 공사로는 서울 의정부 동두천간, 서울 안양 수원 평택간, 서울 인천간 도로공사와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시내 도로 포장 공사를 꼽을 수 있다. 당시의 도로 포장은 굵은 조약돌을 깔고 기층을 만들어 사람이 직접 포장재를 입히는 원시적 공법을 사용했다. 1950년대 말 미군을 통해 석재 기층을 사용하는 신공법이 도입된 후에야 비로소 초보적인 기계화 시공이 가능해졌는데 포장재의 포설이나 전압에만 장비를 사용했을 뿐 대부분의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했다. 중장비를 이용해 포설을 할 때도 고저의 차이는 특수 기능공의 눈대중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미군이 불하하는 장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기계와 시공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미군 비행장 활주로 공사 등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를 도맡아 수행하면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해 나갔다. 창립 초기 주로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의존해 영역을 확장해온 현대건설이 플랜트 분야에 진출한 첫 공사로는 1959년에 착수해 1963년 1월에 완공한 호남비료 나주공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호남비료 나주공장은 국내 두 번째 비료공장으로 연간 8만 5천 톤의 요소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순수한 국내 자본이 투입됐지만 현대건설의 참여는 시공 등 일부 극히 제한된 분야에만 머물렀습니다. 이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설계에서부터 조달, 시공에 이르는 전 부분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플랜트 건설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시공을 제외한 전 부분을 외국 기술진에 의존한 것은 물론 시멘트, 철근, 용접봉에 이르는 기초자재 대부분을 외국에서 조달했습니다. 호남비료 나주공장 건설을 통해 플랜트 건설에 첫 물꼬를 트는데 성공한 현대건설은 진해비료공장, 한국비료 울산공장 건설에 잇따라 참여하며 플랜트 분야에서 기술력을 차근차근 쌓아 나갑니다. 1966년 4월에 착수, 만 9개월의 짧은 공사 기간에 완공한 한국비료 울산공장은 연간 생산 규모 33만 톤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의 단일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설계와 주설비 제작 등의 핵심 부분은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대건설은 암모니아 공정과 요소 공장 등 주기기와 유틸리티 시설의 시공 전반을 주도하면서 한층 향상된 플랜트 시공 능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만 해도 비료 공장의 주기기 전체를 하나의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비료 울산공장과 더불어 당시 현대건설의 플랜트 시공 능력을 향상시킨 공사로는 1964년 6월에 완공한 단양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은 다른 산업 플랜트에 비해 기술 장벽이 낮은 편에 속했지만 현대건설은 여전히 설계와 감리, 설비의 제작과 공급 등 주요 부문에서 미국 기술의 도움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 분야에서만큼은 당초 예정 공기를 6개월이나 단축해 24개월의 짧은 공사 기간만으로 연산 20만 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단양 시멘트 공장의 건설 과정은 일종의 엔지니어 사관학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단양 시멘트 공장은 이후 시멘트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1968년과 1974년 두 차례 증설 공사를 통해 연산 120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매 시기 선진 플랜트 기술 체득의 기회를 마련하며 현대건설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1960년대 비료 공장과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플랜트의 첫 발을 내디딘 현대건설은 1970년대 중공업 중흥기를 맞으면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규모 자체가 이전에 비해 훨씬 대형화한 것은 물론 한층 정교한 시공 기술이 요구되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에 활발하게 진출하였습니다. 1968년 대한석유공사 제1정유공장의 6만 배럴 확장 공사, 호남정유 제2정유공장 건설 등에 참여했고 1970년대 초 울산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모체 공장 역할을 하는 나프타 분해 공장을 비롯해 총 13개 계열 공장을 건설하는 방대한 사업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1년 대한석유공사의 제3정유공장 6만 배럴 원유 처리 확장 공사를 시작으로 합성 고무 공장과 카프로락탐 공장, 에탄올 공장 등을 수주하고 시공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석유화학단지인 울산 석유화학단지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와 더불어 1970년대 초반에는 국가산업 대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각 분야 대형 플랜트 건설이 진행되었습니다. 포항 종합제철소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조선소 등이 바로 그 대형 플랜트입니다.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돌입하면서 한국이 최우선 핵심 사업으로 삼은 것은 정유 및 석유화학공업 육성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종합제철소의 건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종합제철소 건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기존 철강회사들의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종합제철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1970년부터 1981년까지 11개년에 걸쳐 연산 850만 톤에 달하는 세계 4위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여 세계 10위권의 철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70년 4월 1일 이후 총 4기에 걸친 포항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주기기의 제작과 공급에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총 7개 철강 선진국의 관련 업체가 참여했으며 현대건설을 포함한 13개 국내 업체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1970년 4월 1일에 착공해 1973년 6월 8일 완공한 1기 건설에서 현대건설이 맡은 공사는 제선공장, 산소공장, 원료처리 설비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선공장은 제철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고로와 부속 설비를 포함하는 공사로 고로 건설에만 총 7,320만 톤의 기계와 13만 8,913m에 달하는 전기 케이블 등 엄청난 물량이 투입됐습니다. 현대건설은 1972년 10월 10일과 1973년 1월 31일 산소공장과 원료처리 설비를 각각 완공했으며 1973년 6월 8일 고로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공기를 54일 단축한 성과로 포항 종합제철소의 빠른 조업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연산 103만 톤 규모에 달하는 포항 종합제철소 제1기 준공과 함께 한국의 철강 공급 능력은 늘어났지만 당시 빠르게 증가하는 철강 수요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종합제철소는 1기 건설이 종료되고 5개월 후인 1973년 12월 150만 톤의 생산력을 확충하기 위한 2기 건설에 돌입했습니다. 2기 건설에서도 현대건설은 고로 공장과 원료처리 공장 등의 핵심 설비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2기 건설을 완료한 1976년 5월을 기해 포항 종합제철소의 생산 능력은 연산 253만 톤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국내 수요를 따라잡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었을 뿐 아니라 2기 완공 이후 오히려 수급 불균형의 편차가 더욱 벌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항 종합제철소의 계속되는 증설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으로 불어나는 철강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이 같은 현상은 4기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됐고 그때마다 현대건설은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1976년 8월에 착수한 3기 공사는 3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추가 총 550만 톤 체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기에 투입된 설비에 비해 2.5배가 넘는 물량이 총 24개 공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고로 공장, 원료 처리 공장, 석탄소
석탄 소성 공장과 항만 하역 설비 등 총 5개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는 포항 종합제철소 3기 전체 건설 물량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1978년 12월 포항 종합제철소 3기 설비 준공에 힘입어 이듬해 한국 철강 공급 능력은 780만 톤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포항 종합제철소는 곧바로 850만 톤 체제를 향한 4기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고로공장 건설과 함께 제2제강의 확장 및 제1고로 보수공사에 참여해 고로공장 건설에서 거둔 103일을 포함 총 137일의 공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만 11년 총 4기에 걸친 포항 종합제철소 건설 기간 동안 현대건설은 투입 물량 기준의 전체 분량 25%를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은 세계 11위의 대단히 일관 제철소로 완성됩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은 포항 종합제철소 건설을 통해 높은 시공 능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제철 플랜트와 관련한 소중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철 플랜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로를 비롯해 핵심 설비 일체의 시공 경험은 해외 플랜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에 걸쳐 한국중공업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현대건설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플랜트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고도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현대건설은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석유화학공업은 유럽과 일본 등이 주도해 왔으나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즈음 당시 현대그룹은 석유화학공업 본격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충남 서산군 대산면의 매립지를 공장 부지로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산은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한 소비시장인 경인지역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폭발적 시장 확대가 예상됐던 중국 지출에도 용이해 입지 조건이 매우 좋았습니다. 현대그룹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극동정유의 대단위 정유 및 분해 공장을 이곳에 세우기로 하고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시작입니다. 극동정유는 1993년 현대정유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2000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2002년 현대오일뱅크로 다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10년에는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오일뱅크 부지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간척 사업에 의해 132헥타르의 바다가 육지로 바뀌었고 현대건설은 이곳에 6만 배럴 규모의 중지류 정제 및 분해시설 플랜트를 건설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공사기간은 1983년 12월부터 1989년 4월까지였지만 6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 1988년 11월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989년 8월부터 주변 430헥타르의 매립지에 연산 35만 톤 규모의 에틸렌 공장을 비롯해 카프로락탐, 에틸렌 클리콜,
나프타 등을 생산하는 11개 계열사의 석유화학 공장, 간이 원유 정제 공장 등을 건설했습니다. 이로써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됐으며 이후에도 현대건설은 합성 고무 공장, 폐수 처리 시설 등의 설비를 추가하였습니다.